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SNS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고 그 이용자 수는 세월호 참사나 대통령 선거 당시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성난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성 씨가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쌓인 분노를 극단적으로 실직으로 인한 분노는 전 직장 동료와 아무런 분노와 자괴감이 범행 동기로 풀이돼 중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강력범.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짜증 나가지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나고 있는 당연한 분노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당할 수도 있는 일, 분노 범죄에 관한 일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참 아찔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분노 범죄가 많아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범죄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90년대 중후반에 우리가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를 경험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분노 범죄라기보다는 동기가 뚜렷한 범죄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이런 지존파라든지 이런 범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개인이 가진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발산하는 이런 범죄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존파 사건, 이 행동 네. 강령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 2000년대에는 어떤 분노 사건들이 있었나요? 네, 2000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결국은 이제 연쇄 살인범들의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유영철, 네. 정남규, 강호순까지 이어지는 이런 범죄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네. 정남규 사건은 어땠나요, 경감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로 자기가 범행이 동기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결국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약한 어떤 여성들을 노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2009년에 그 검거된 강호순 사건이 기점을 맞는다. 네. 앞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범죄들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그 경찰의 수사력이라든지 또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강호순이 검거된 2009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보다는 어떤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범죄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호순 사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네. 이 이후에는 CCTV 같은 그런 방범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거될 수 있는 뭐 그물망이 네. 촘촘히 갖춰졌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구축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경찰의 과학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범죄를 좀 차단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네.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에 의한 범죄가 일어난 이유는 네.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급격한 변화 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개인의 감정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이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어떤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그 감정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어떤 고립감, 네. 아주 왜곡되어 있는 자기의 어떤 무력감 네. 이런 걸 통해서 타인을 공격함으로 해서 자기가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형태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타인에 이렇게 의한 보고 있습니다. 복수심이 생겼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막연한 어떤 사회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그 분노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곡된 고립감에 의한 복수심. 네. 분노 범죄의 피해는 현장에 있었던 이 당사자만의 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을 통째로 잃어버린 한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그때 내가 전화를 한 통화 했더라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까. 그러고 27분 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저편에서 들렸던 막내딸의 밝은 목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딸을 살해한 범인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엄마는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딸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 앉아가지고 그냥 마구 찔렀더라고. 마구 찔렀어. 핸드폰에 피도 범벅이 되고 머리도 피가 다 묻어가지고. 범인은 강남역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렸습니다. 혼자라는 걸 확인한 범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미래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씨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나이 고작 23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강남역 살인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범인에게서 반성이나 후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강남에서 털을 잡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만족합니다. 재판부는 강남 한복판에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미래 씨를 무참하게 살해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죗값은 징역 30년, 그중 20년은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아무 원한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한 여자애를 저도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무참히 잔인하게 10회 이상을 그렇게 우리 딸한테 화풀이를 했는데 어떻게 30년밖에 안 나오는지 비식비식 웃고 모니터 다 쳐다보고. 넉넉지 못한 살림을 돕겠다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지방에서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집에 돌아와 엄마 아빠에게 영화표를 건네던 애교 많은 막내였습니다. 제가 좀 무뚝뚝해요. 근데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배우고 좋아한다는 말을 또 배웠어요. 해주고 막 이래. 저거 이제 엄마하고 통화했을 때 그때 데리러 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못 데려가서 이제 제일 미안하죠. 지극히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가족의 시계는 그날 새벽 멈춰섰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는, 동생을 잃은 오빠는 더 이상 직장에 나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됐습니다. 보고 싶어 앉아가지고 해 넘어가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푸르게 일하면서 오늘 밤에는 엄마한테 꼭 와, 너와 맨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와요. 돌이킬 수 없는 봄날을 지나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참혹했던 사건 현장은 다시 일상을 찾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 잔인한 고통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당할 거라는 생각은 진짜 0.1%도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이거는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가족 모두를 죽인 거는 다름없어요. 네, 꽃다운 23살 여성의 죽음. 오늘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경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취재를 맡은 홍상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샵 002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그날 미래의 양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묻지마 사건, 또 우발적 범죄, 분노 범죄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요. 권 경감님, 지금 이런 용어 중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네, 사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이 뚜렷하게 용어라든지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저희가 실무자적 입장에서 유형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소위 묻지마형의 범죄들은 어떤 그 자신이 가진 문제를 자극 요인 없이도 남에게 어떤 공격의 형태로 드러나는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예. 분노나 충동에 만성적으로 실패하는 경우의 범죄들은 사소한 촉발 요인만 있어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유형의 범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 기자가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난 14일이었죠. 제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많은 생각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고 공판에서 이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방청석을 둘러보고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이 마치 나랑은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태도를 보여서 저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예. 20년 치료 감호에 30년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그 선고가 과연 합당한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고요. 예. 그날 피해자 부모님을 뵀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이번 사건 매우 처참한 잔인한 사건이었는데 이 교수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회에 많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또 범죄 사건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경감님께서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그 행하는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그런 예.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사회에 여러 가지 좀 불안을 좀 안겨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회가 아무래도 사람 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무서워지고 피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더 이런 범죄를 통해서 삭막해지는 그런 또 악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예. 권 경감께서는 이번 사건, 그러니까 강남역 사건의 피의자도 직접 그 심리 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조현병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런 편집형 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들이 항상 자신을 음해하거나 위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대방의 행동들을 왜곡되게 지각함으로 해서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범죄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타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타인의 행동과 의도들을 자기화시켜서 스스로 어떤 그 분노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경감님은 앞서 이제 뭐 강호순이랄지 정남규랄지 그런 묻지마 사건에 대한 그 피의자들을 다 프로파일링을 하셨는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 경찰에게 지난주 총기 난사했죠. 오페산 사건 피의자 성병대에 대한 프로파일링 해보셨어요. 네. 성병대는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유사한 이런 형태를 드러내고 있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편집증적 망상에 의해서 타인들의 행동을 아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특히 표현하고 정상적인 감정의 어떤 표현으로서의 분노를 조절하는 거나 또는 억제하는 이런 기제가 취약한 이런 사람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 성병대는 왜 경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는지. 근데 아마도 이제 수감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그 경찰이라든지 교도관 이렇게 이제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연한 분노감들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강남 피의자의 경우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1심 재판에 참석해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프다고 해서 형량을 줄이고 용서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사실 피해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 피의자는 20년 동안 그런 병원에서 편하게 살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론도 사실 분분하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꽃 같은 따님을 잃은 그 부모나 아니면 소중한 동생을 잃은 또 그 오빠라 그러나요? 그 가족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은 아마 그 30년 이런 중형이라 하더라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 감정을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런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러운데요. 그 저는 사회학자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조현병 내지는 정신분열증이란 것이 그 사법부의 어떤 참작의 사유가 되긴 했지만은 저는 사회학적으로는 그 개인의 어떤 죄 못지않게 그가 그런 조현병을 앓게 된 배경, 사회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이제 법원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한 것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의 경우도 이런가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범행 당시에 어떤 그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계획성을 가지고 있고 나타내고 드러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이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 이 형량과 또 처벌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더 어떤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조현병 같은 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정신과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좀 들을 필요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든지 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제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에 어떤 통계적인 수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떤 범죄를 자기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분노 범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샵 0024로 의견 듣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그런데 약간 후미진 데나 이런 데는 좀 무서워서 꺼려지는 거는 있죠. 살기 겁난 세상이 됐어 이제. 내가 참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안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될란가 생각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처음엔 경악했다가 이제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 한없이 불안해지는 마음 바로 묻지마 범죄지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묻지마 범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YTN 국민신문고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국민은 묻지마 범죄 때문에 불안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42%가 사회 불평등, 불만을 이유로 꼽았고요. 이어서 분노 조절 실패, 그리고 정신질환도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사회 불평등, 그리고 인명경시 풍조라는 의견이 다소 많았는데요. 쉬지 않고 경쟁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이에 따른 불안한 감정 상태가 충동 조절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연쇄살인 사건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 프로게이머, 2번 프로듀서, 3번 프로파일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권인영 경감께서 돌발 퀴즈 보시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국민신문고와 리얼미터가 공동조사한 500인 설문조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묻지마 범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불만 등을 꼽았습니다. 이 교수님, 이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범죄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단순화시킨다면 범죄 행동을 이제 벌린 그런 개인의 정신질환이든 개인의 문제를 탓하고 또 거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구조, 환경에서 또 문제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 흥미롭게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수의 사람, 40% 넘는 사람들이 이 사회 구조의 문제, 사회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그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이 살인보다 덜한 여러 가지 폭력의 여러 사건화되는 것을 보면은 뭐 실직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몇 해 전에는 또 여의도에서 묻지마 이런 그 범죄를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양극화라든가 또 경쟁이 심각하다든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이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유를 좀 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서 중환자실에 쭉 입원해 있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 경찰이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권근경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분노를 일으켜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 범죄자들,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직이라든지 파산과 같은 경제적인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이걸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 이런 것들이 공격 행위를 통해서 낮아진 자기 자존감을 찾고자 하는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어떤 스트레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하는 이런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 상호작용이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분노나 충동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에 만성적으로 실패하는 이런 타입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피의자들 가운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지난 2014년이죠. 법원이 동고녀를 살해한 뒤 이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에 유기했던 박춘풍의 뇌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전두엽 앞쪽이, 그러니까 전전두엽이라고 하던데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충돌 조절을 하는 전두엽 손상으로 분노 장애가 있었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두뇌 분석 자료를 법정 심리에 활용한 이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네, 홍 기자, 생각보다 불안감 수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만큼 그 범죄가 늘어났다는 의미겠죠?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방송에 앞서서 권경감이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추이를 보면 살인 사건은 100건 이상 줄었어요. 오히려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묻지마 살인의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 6배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살인 범죄 범행 동기
결과를 보면 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우발적 동기가 31.6%로 지난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 보셨습니다만 네. 권 경감님께서도 네. 보실 때 이게 분노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그 분노 조절 또는 이런 것들을 장애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만성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성적 사고가 마치 이제 뚝이 무너지듯이 탈억제되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분노 폭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데 왜 유독 현대인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지 우리 이 교수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그런 분노 조절 같은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때는 잘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겠죠. 그때도 네. 사람들이 이렇게 늘 편안하게 살았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분노를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좀 그 개념을 살펴보면은 분해서 성내는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어떤 이유로 이제 분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 최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분노 폭발이라는 그런 행동들을 유독 많이 드러낸다 한다면 그만큼 뭔가 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 청년들의 이제 취업이 참 그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하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또 뭐 금수저, 흑수저 최근에 여러 국가의 문제들이 등장이 됐습니다만 많은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려 하는데 뭔가 흑수저라는 이유로 희망을 찾기 힘든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좌절을 또 겪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경감님이 말씀하신 뭐 배제가 됐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자기가 겪은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당연하게 이것들이 이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억누르다가 이것 오늘 논의하는 이제 묻지마 누군가한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그런 이제 범죄로 연결된다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법이 필요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앞서서 권일용 경감님께 제가 들은 내용인데 이 범행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고립감과 사회적 배제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립감이나 배제감 느꼈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물리적인 고립감 또는 실제 존재하는 고립감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그 현상들을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이렇게 그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정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공격의 형태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보태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고립됐다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이들이 뭐 우리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일련의 성장 과정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정신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들도 있을 거고 원인들도 있을 거고 당장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고립감이라 한다면 삶의 여러 가지 안전망이 떠받쳐졌을 때 이를테면 실직이거나 파산이거나 그런 점에서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좀 의지하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사회 안전망이 있다 한다면 그런 고립감이 많지가 않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서구에서는 그걸 연대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외로운 존재, 누구한테 이런 문제, 분노가 있을 때 그걸 털어놓고 얘기하고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범죄로까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대가족 제도가 좀 핵가족으로 분열되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상화된 분노로 인해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 바로 지난달이었죠. 한 카센터에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진 또 다른 참극,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은 남성이 길거리를 뛰어다닙니다. 길을 가던 엄마는 놀란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속옷 차림에 헤매던 이 남성. 갑자기 근처 식당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손 내리지도 못하고 만세를 하고 만세한 상태에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누가 저 봐도 다 완전히 탄 상태에서. 사건은 이랬습니다.
서울 금천구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수리한 곽 씨는 내비게이션에 이상이 생기자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카센터 주인 55살 권 씨는 내비게이션은 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찾아와 항의하자 권 씨는 주변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에 불을 붙이고 카센터 셔터를 닫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사람을 불에 태우려고 한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은 곽 씨는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하루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권 씨가 평소 욱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격이 약간 그렇다라고 생각만 했지 이렇게까지 저기 한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주위 사람들 뭐 친한 사람들은 엄청 충격을 먹었겠죠. 이번 사건으로 숨진 곽 씨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했던 식당 주인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몸에 부을 물을 주지 않았냐며 인터넷 댓글로 심지어는 전화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끼얹으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막으신 게 왜 그러셨던 거예요? 애기 아빠가 이제 판 저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익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뺏으려고 저희한테 욕하고 우리 집 안 오니 뭐 이런 거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를 뭐 고발하는 어쩌냐는 그 서명운동 했다는 자체도 나는 정말로 이해도 안 갔고. 이런 끔찍한 일이 아니더라도 분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은 이미 일상화됐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한 달에 200건 이상 보복운전이 일어나고 하루에 70건 이상 일어나 말다툼에서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도 따지고 보면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사건입니다. 심지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친절하게 나를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토록 화가 나 있는 걸까요? 그런 거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과도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도 또 취직하기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해도 또 과도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한 40, 50대가 되면 또 언제 이렇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 노년기가 되면 또 경제적인 빈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고독함이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분노 지수가 높은 상태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조금만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상대방을 해친다든지 또는 공공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방화를 저지른다든지 이럴 수 있는 위험 사회다. 그 부분이 우리를 모두 불안하게 하고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불이 당겨지는 순간 폭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연쇄살인 사건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 프로게이머, 2번 프로듀서, 3번 프로파일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YTN 국민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샵 0024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여주시죠. 네, 8825님.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고요. 또 다른 문자 볼까요? 7466님. 다들 가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를 품고 사는 것 같다. 참담한 심정도 보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8754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은 건가요? 이렇게 뼈아픈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일으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텐데요. 국민 500위는 범죄자 처벌 강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해결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설문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끔찍한 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국민 500인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보셨습니다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국민 500위는 그 해결 방안으로 범죄자 처벌 강화, 또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을 꼽았습니다. 이 교수님,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사회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리고 또 흥미로운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로 생각되고요. 네. 그 뭐 범죄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걸 사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보다 사실 이 범죄가 예방되는, 이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러려면은 이런 범죄를 낳는, 또 그 이전에는 분노를 낳는 사회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지나치게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하다든가, 아니면 특히 약자들이 굉장히 쪼이고 힘든 생활이 이런 하나의 이제 좌절된 또 분노된 범죄가 된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네.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이란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치유하고 개선할 것인가가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 최순실 게이트, 예. 많은 분들이 그 게이트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끼는데 예. 그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그 분노는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 정당한 분노고, 우리가 분노 중에서도 이제 공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이제 분노가 있을 텐데, 그런 것으로 이 최근의 현상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이 이를테면 국정농단을 하고, 그리고 측근으로서 권력 비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온 것이 우리 지난 4년 동안의 이번 정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두운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런 공통의 분노를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권건감님, 네. 우리 그 분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처벌로만 범죄가 억제되고 예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 범죄를 과연 실행하는지에 대한 유형을 밝히고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그러한 스트레스나 어떤 그 자존감의 훼손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상생활 속에 분노가 커지면 이것이 분노 범죄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분노 범죄의 해결 방법,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이병훈 교수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 뭐 앞서 불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불평등을 쉽이 우리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범죄까지 나오고 매우 좀 고착화된 그런 우리 환경이자 구조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묻지마 범죄를 비롯해서 또 우리 주위의 일상에서도 뭐 그 층간 소음이라든가, 또 방송을 통해서는 그 도로에 끼어들기 가지고 뭐 엄청난 또 도로 폭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한국 사람이 한편으로는 빨리빨리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지만은 정말 참지 못하고 분노를 그냥 누구나에게 내는 그런 식의 우리 사회 현상이 되는데, 그 얘기는 여전히 저는 또 사회로 돌아가서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고, 그만큼 자기 존립에 대해서 위협받는, 이게 이제 정신분열까지 되면서 그런 이제 살인에 묻지마 범죄까지 한 경우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제 분노하는, 성을 참지 못하고 어떤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서로의 관계가 넉넉해질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예. 아니면 사회 어떤 여러 가지 좀 생활 그 일하는 것 방식이든 그런 이제 그 방식을 이제 풍토를 바꿔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예. 권일영 경감님, 네. 그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이제 네. 발효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기존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범죄 행위가 없다면 어떤 그 처벌을 하거나 또는 어떤 구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의 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경찰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법적인 제도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진단을 하고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권 침해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러한 판단들은 본질적으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의사의 어떤 그 진단과 판단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노 범죄 사회 전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뚜렷한 예방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홍 기자, 네. 분노 범죄 쭉 취재를 해왔는데 네네. 우리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예방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강남역 피의자의 경우 징역 30년이 확정될 경우 형량을 채우고 나와도 60대 초반이 됩니다. 제대로 된 치료 감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앞서 소개해드렸죠. 2014년 동거녀를 살해한 박춘풍 사건을 담당했고 이 뇌영상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던 박상준 전 판사, 지금 변호사시죠. 이 정신병력이 있는 피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정신건강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정신건강법원의 도입 방안도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에 이런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적으로 장기간 격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지 못한 채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치료적 대처 없이 그런 사람을 사회에 또 내보내게 되면 재범을 할 것이 그 예상이 되죠. 네, 치료 감호라는 것도 이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려면 이 제대로 된 정신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 권일용 경감님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런 범죄의 대상이 소프트 타겟이라고 하죠.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네.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를 네.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저는 이거 취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노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예방할 수 있는 조심해야 될 방법은 없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어떤 특별하게 그 징후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에서 우리가 주변에 고립되어 있다든지 어떤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드러내고 사회에서 서로 어떤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 교수님 예. 덧붙이실 말씀 없으신지. 그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이 현직에 계신 프로파일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노 범죄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또 우리 사회가 뭔가 가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는 좀 범죄 사회학이든 또 다양한 이 사회의 어떤 체제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는 그 해당 범죄자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고 이것에 대해서 제도라든가 아니면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는 것이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좀 그 작업이랄까요? 연구라는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듭니다. 경감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뭐 눈을 마주치지 않는달지 밤 10시가 지나면 다니지 네. 말달지 이렇게 미리 조심해야 될 팁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쉽게도 아직 뭐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분노 범죄에 관해서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3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정답자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두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해 여전히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1조 4천억 원대로 사상 흉내가 될 이거는 고의예요, 고의. 어려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안 줘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해서라도 돈을 받을 걸.
지난 14일 저희 방송에서는 렌털 전성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달 말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을 구성해서 정수기 생산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해 내년 2월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커다란 힘, 국민신문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